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21살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이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은 14살부터 20살까지 그 6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절을 청춘이라 부릅니다. 꿈을 꾸고 사랑을 하고 미래를 그리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여야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여러분께 그 긴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들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 공지은이라는 이름을 되찾기 위해 버텨냈던 이야기를 말입니다. 2018년 4월 15일. 제 1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참 평범했습니다.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고. 빨리 일어나서 미역국 먹자고. 식탁에 앉았을 때 아빠도 계셨습니다. 아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주 벌써 14살이라니. 시간 참 빠르다고. 저녁에 케이크 사올 테니까 친구들 데려와도 좋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부모님과 함께 먹는 마지막 식사가 될 줄.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생일 축하한다며 작은 선물들을 줬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반 아이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국어 수업 중이었는데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2학년 5반 공지은 학생은 즉시 교무실로 오라고.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의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금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선생님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중환자실, 빨리 와야 한다. 그런 단어들이 귀를 스쳤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큰아빠와 큰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큰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하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괜찮으시죠? 큰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세게 저를 끌어안았을 뿐입니다. 중환자실 앞 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녹색 수술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 동작 하나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큰아빠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두 분 다 즉사하셨다고. 트럭과의 정면 충돌이라 회생 가능성이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축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얀 시트로 덮인 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시트를 걷어주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그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하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잠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형 같았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무언가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했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케이크 먹어야죠.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영 대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직장 동료들, 친척들, 아빠 친구들, 엄마 동창들. 다들 저를 보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다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에게 고개 숙여 절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걸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로봇처럼, 감정 없이. 장례식 마지막 날 큰엄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 집에서 지내자. 큰엄마가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가족은 우리밖에 없잖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큰엄마를 믿었습니다. 큰엄마가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큰 착각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큰엄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아빠 댁은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3개였는데 하나는 큰아빠, 큰엄마 방, 하나는 고등학생인 사촌 오빠 방, 하나는 중학생인 사촌 누나 방이었습니다. 제가 쓸 방은 없었습니다. 큰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 거실에서 자라고 곧 방을 마련해 줄 거라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첫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TV 소리가 새벽까지 들렸고 누군가 화장실 가는 소리에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첫 주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큰엄마가 밥을 차려주셨고 사촌 오빠와 누나도 말을 걸어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큰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학교 갈 나이도 됐으니까 집안일 좀 도와야겠다. 큰엄마 혼자 내 식구 챙기기 힘들잖아. 아침 설거지는 내가 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얹혀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그날부터 아침 설거지가 제 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저녁 설거지도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화장실 청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방 청소, 빨래 개기, 쓰레기 버리기까지.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모든 집안일이 제 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사촌 오빠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학원에 갔습니다. 큰엄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부엌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만 했습니다. 밥 짓고 국 데우는 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반찬도 만들어야 했고 국도 끓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밥을 조금 태웠습니다. 냄비 바닥이 눌어붙었습니다. 큰엄마가 뚜껑을 열어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하니. 14살이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내 엄마는 뭘 가르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큰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널 거둬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니. 다른 집 같으면 진작 보육원 보냈어. 그러니까 제대로 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누른 밥을 먹었습니다. 식구들은 배달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만 혼자 부엌에서 탄 밥을 먹었습니다. 청소도 문제였습니다. 큰엄마는 청소 상태를 매번 검사하셨습니다. 먼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하라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물때가 있으면 제대로 닦지 않았다고 혼내셨습니다. 어느 날은 1시간 동안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 엄마는 깔끔한 사람이었는데 넌 왜 이 모양이니? 부모 잘못 만난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무릎을 꿇고 화장실을 다시 닦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닦았습니다. 사촌 오빠는 제 물건을 함부로 뒤졌습니다. 제 가방을 열어보고 필통을 뒤지고 일기장을 몰래 읽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끼던 인형을 찢어놨습니다. 엄마가 사주신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엄마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걸 오빠가 장난으로 가위로 잘랐습니다. 배를 갈라서 솜을 꺼내놨습니다. 저는 울면서 큰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오빠가 제 인형을 망가뜨렸다고. 큰엄마는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나 모르는 일이라고. 개가 물어뜯은 것 같다고. 큰엄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빠가 아니래.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인형 같은 건 버려. 중학생이 무슨 인형이니. 철 좀 들어라. 저는 찢어진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쓰레기통에서 인형을 꺼내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밤새 솜을 다시 채워 넣고 바느질로 꿰맸습니다.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방과 후에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은 대청소 날이었고 일요일은 밀린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거절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집안일이 있다고. 하지만 몇 번 거절하자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반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학교에도 집에도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거실 한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리웠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아빠의 큰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우리 집이 그리웠습니다. 제 방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큰엄마 집에서 지낸 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거실 한 구석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사촌들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잠들었고 큰엄마와 큰아빠만 거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큰아빠가 말했습니다. 보험금 들어왔어. 2억 5천. 큰엄마가 물었습니다. 집은요? 큰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계약 끝났어. 4억에 팔렸어. 생각보다 잘 나갔어. 큰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예금까지 합치면 얼마야? 큰아빠가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험금 2억 5천, 집 4억, 예금 1억 5천. 합계 8억. 아니, 7억 5천인가. 세금 떼고 나면 그 정도야. 큰엄마가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 그럼 우리 이사 갈 수 있겠다. 40평대 알아봐. 애들 방도 넓어지고 좋잖아. 큰아빠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승연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원비도 더 들고, 지혜는 유학 보낼 거고, 이 돈이면 충분해.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7억 5천. 그게 부모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전부였습니다. 아빠가 20년 넘게 회사 다니며 모은 돈. 엄마가 절약하고 아껴서 저축한 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든 보험. 제가 크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려고 산 집. 그 모든 것이 큰아빠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돈을 저를 위해 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 아파트, 사촌 오빠 학원비, 사촌 누나 유학비, 전부 제 돈으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큰엄마가 또 물었습니다. 근데 지은이는 어떻게? 법적으로 지은이 돈 아니야. 큰아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성년자잖아. 내가 법적 보호자고. 지은이 성인 될 때까지 내가 관리하는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큰엄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문제 안 되겠어. 큰아빠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우리가 지은이 키우는데 돈 들잖아.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다 돈이야. 나중에 따지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야. 그러니까 걱정 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동네 아파트가 좋은지, 평수는 어떻게 할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제 부모님의 돈으로 제 미래를 빼앗으면서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7억 5천.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7억 5천. 7억 5천. 7억 5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큰엄마가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라. 오늘 학교 가야지. 저는 로봇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밥을 했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함께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큰아빠와 큰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돈으로 산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되찾겠다고. 7억 5천. 단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겠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큰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 돈은 어디 있냐고. 큰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이요. 보험금이랑 집이랑 예금이요. 그게 다 어디 갔어요? 큰엄마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거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내가 성인 될 때까지 큰아빠가 잘 관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성인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큰엄마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내가 공부나 열심히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질문 하지 마. 무례한 거야. 우리가 널 키워주는데 돈 타령을 하다니.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혼자 힘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15살 봄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3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큰엄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너 좋은 기회가 생겼어. 시골에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대. 한 달 정도 가서 농촌 체험도 하고 자연도 배우고 다른 애들도 많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체험학습이냐고 물었습니다. 큰엄마가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래. 무료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너 집에만 있었잖아. 나가서 친구도 사귀고 그래. 저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큰엄마는 이미 신청을 다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큰엄마가 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 물건이 많지 않았기에 금방 끝났습니다. 큰엄마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큰아빠가 운전했습니다. 사촌 오빠와 누나는 인사도 없이 방에 있었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향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점 건물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큰엄마와 큰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희망보육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육원.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체험학습이 아니었습니다. 보육원이었습니다. 큰엄마와 큰아빠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큰아빠가 말했습니다.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공지은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큰엄마 옷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체험학습 아니었냐고. 큰엄마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빠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라고 했지. 이리 와봐.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큰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큰엄마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큰아빠가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돌봐드릴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큰엄마, 이게 뭐예요? 체험학습이라고 했잖아요. 왜 저를 여기 두고 가요? 큰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빠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여기서 잘 지내라. 우리도 사정이 있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뛰어가서 큰엄마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큰엄마가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힘이 세서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2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차를 쫓아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큰엄마, 큰아빠, 저 어떡해요?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어져 갔습니다. 먼지만 남았습니다.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괜찮아. 다 그래.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한 방 문을 열었습니다. 8개의 침대가 있었습니다. 2층 침대 4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저 구석 침대 써.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는 낡았고 이불은 얇아 보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아니,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거였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거였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들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새로운 애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너 오늘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윤정이야. 김윤정. 몇 살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15이요.
윤정이 눈이 커졌습니다. 나랑 동갑이네. 반가워. 윤정은 제 옆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모님 어디 계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윤정이 알아챘습니다. 아, 미안.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네. 여긴 다 그런 애들이야. 부모 없거나 버려지거나 학대당하거나 다 사연 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윤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처음엔 다 그래. 괜찮아. 익숙해져. 윤정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윤정은 저와 같은 나이였지만 보육원 생활은 훨씬 오래 했습니다. 3년째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빚을 지고 달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집이 비어 있었대요. 가구도 없고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며칠을 혼자 굴다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신고해서 보육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100일만 있으면 데리러 온다고 했대요. 100일만 참으라고. 하지만 100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200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이제는 1000일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윤정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밤만 자면 데리러 온대. 그게 여기 애들이 듣는 말이야. 부모들이 다 그렇게 말해.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데리러 간다고. 하지만 안 와. 절대 안 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견디는 거지. 여기서 살아남는 거지. 공부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다른 방법 없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이 그저 견디며 살아야 하는 건가? 윤정은 제게 보육원 생활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세면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늦으면 순서 밀린다고. 아침은 7시에 1층 식당에서 먹는다고. 늦으면 굶어야 한다고. 학교는 걸어서 30분 거리라고. 같이 가자고. 점심은 학교 급식 먹고 저녁은 보육원에서 먹는다고. 저녁 6시까지는 꼭 돌아와야 한다고. 밤 9시는 소등 시간이라고. 그 후에는 불 켜면 혼난다고. 주말에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방 정리한다고. 외출은 한 달에 2번 허락된다고. 그것도 선생님 허락받아야 한다고. 윤정의 말을 듣다 보니 보육원 생활이 군대 같았습니다. 규칙이 엄격하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말했습니다. 규칙만 지키면 괜찮아. 선생님들도 크게 간섭 안 해. 그냥 조용히 지내면 돼.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지내기. 그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늘 조용히 지냈으니까. 며칠이 지나자 윤정과 저는 친해졌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처지라 그런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학교도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윤정 덕분에 적응이 빨랐습니다. 윤정은 밝은 아이였습니다. 3년 동안 보육원에서 지냈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안 웃으면 더 힘들어. 우는 것도 지겨워. 차라리 웃는 게 나아.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
저는 윤정을 존경했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혼자였는데 더 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정이 물었습니다. 너 나갈 생각 있어? 여기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요. 나가야죠. 윤정이 웃었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래. 나도 그랬어. 반드시 나가겠다고. 부모 찾아서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포기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정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 것을 되찾을 거예요. 윤정이 물었습니다. 무슨 것?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남긴 것들. 돈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큰엄마가 다 가져갔거든요. 저는 그거 찾을 거예요.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그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포기 안 해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윤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도와줄게. 우리 같이 나가자. 이 지옥에서.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백밤을 견디자고. 아니, 백밤이 아니라 천밤이라도 견디자고. 그리고 반드시 이곳을 나가자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자고. 그 약속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다니는 학교는 제가 다니던 학교와 달랐습니다. 아니, 학교가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쟤들 보육원 애들이래. 부모 없대. 불쌍하다. 하지만 불쌍하다는 말 뒤에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자는 분위기. 우리와는 다르다는 선긋기. 급식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밥을 받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아무도 옆에 앉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애들은 제가 다가가면 자리를 옮겼습니다. 윤정과 저는 늘 구석 자리에 앉아 둘이서만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윤정과 둘이 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체육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팀을 나누는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팀에 배정되면 팀원들이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 팀이야? 진짜 짜증나. 그런 말을 들으며 운동했습니다. 공을 패스해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실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졌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선생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관심은 없었습니다. 숙제를 안 해가면 다른 애들은 한 번만 야단 맞지만 우리는 계속 혼났습니다. 왜 매번 숙제를 안 해오니? 보육원에서 뭐 하니? 공부할 시간 없니? 하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재가 없었습니다. 참고서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주는 용돈은 한 달에 10,000원이었습니다. 그걸로 학용품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더 힘들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학원에 가거나 과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보육원 애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나 봐.
어차피 대학도 못 갈 텐데. 그냥 인문계 말고 실업계 가는 게 어떠니? 기술이라도 배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정과 저는 서로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싸준 도시락은 형편없었습니다. 밥과 김치와 달걀 하나. 가끔 소시지가 들어있으면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굶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보육원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차라리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았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과학책도 읽었습니다. 책 속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보육원 아이라는 낙인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육원 내부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겉으로는 자상했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후원금을 횡령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보내는 후원금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아이들에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원장 선생님 차가 바뀌었습니다. 낡은 경차에서 새 SUV로. 원장 선생님 옷도 좋아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사는 여전히 형편없었습니다. 아침은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팩이었습니다. 점심은 학교 급식이니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저녁은 밥과 반찬 한두 가지였습니다. 국은 맹물에 가까웠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그것도 작은 조각 몇 개뿐이었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보다 나았다고. 3년 전만 해도 고기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원장이 바뀌면서 모든 게 나빠졌다고. 옷도 문제였습니다. 후원받은 헌 옷을 돌려가며 입어야 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옷도 많았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계절이 안 맞는 옷도 있었습니다. 여름옷을 겨울에 받거나 겨울옷을 여름에 받거나 새 옷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웃었습니다. 왜 맨날 그 옷만 입니? 빨지도 않니? 하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빨아도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웠습니다.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냉방이 없었습니다. 선풍기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아픈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하면 약국 가래. 약 사 먹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심하게 아파야 병원에 갔습니다. 한 아이는 맹장염이 터져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보며 분노했습니다. 어른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큰엄마는 제 돈을 가로챘고, 원장은 후원금을 가로챘고, 선생님들은 우릴 포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어른이 거짓말쟁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날짜와 사건과 증거를. 언젠가 이 모든 것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윤정과 저는 같은 학교에 붙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였습니다.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보육원에서 통학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7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학교는 8시 30분에 시작했지만 일찍 가서 자습을 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보육원에 돌아와야 했으니 방과 후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친구는 사귀지 못했지만 윤정이 있었습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공부밖에 할 게 없었으니까. 집이 없으니 학교와 도서관이 전부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환점이 왔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르바이트 하자. 돈 좀 모으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학 갈 때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할 때 돈이 필요했습니다. 주말마다 일했습니다. 윤정은 편의점에서 일했고 저는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서류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은 편의점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시간당 8,000원.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주말에 8시간 일하면 64,000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25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상속 문제, 재산 분할, 사기 사건, 온갖 법적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 제 관심을 끈 건 상속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자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만약 보호자가 재산을 횡령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법 조문을 읽었습니다.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께 미성년자가 부모 유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니?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큰아빠가 보호자인데 유산을 제 것으로 주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재산은 보호자가 관리합니다. 하지만 관리와 횡령은 다릅니다. 보호자는 미성년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보호자가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입니다. 성인이 되면 재산 관리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사용이 있었다면 민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심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 되찾을 수 있다는 것.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부모님 재산이 얼마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보호자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모든 걸 증명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구청에 갔습니다. 부모님 사망 기록을 떼어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보험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수령인은 공지인의 법정 보호자 김철수 큰아빠라고. 저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부동산 등기소에 갔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검색했습니다. 2018년 6월에 매각되었습니다. 매매가 4억 원. 매수인은 제3자였고 매도인은 법정 보호자 김철수였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은행에도 갔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미성년자라 직접은 안 되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법률사무소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성인이 되면 바로 신청하라고. 모든 서류를 모았습니다.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보험금 2억 5천, 집 매각 4억, 예금 1억 5천. 합계 8억. 아니, 세금 떼고 7억 5천 정도. 그 돈이 큰아빠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에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빠는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40평대 아파트. 5억 원. 사촌 오빠 학원비. 1년에 500만 원. 3년이면 1,500만 원. 사촌 누나 유학 준비비. 2천만 원. 전부 제 돈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검토해 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승소할 수 있어. 횡령이 명백해. 성인 되는 날 바로 소송 제기해.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내. 내가 이길 거야. 법은 내 편이야.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윤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자. 1년만 더. 그러면 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20살이 되는 날. 그날이 제 복수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제 2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정확히 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모든 게 시작된다. 윤정도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늘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혼자 가기 힘들 거야. 저는 고마웠습니다. 윤정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독립한 사람이었습니다.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윤정이 빌려준 재킷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4살 때와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도 컸고 얼굴도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눈빛. 버스를 타고 큰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 제 돈으로 산 집. 6년 만에 다시 찾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큰 아파트였습니다. 놀이터도 있고 정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큰엄마가 제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하지만 저는 보육원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낡은 건물에서 8명이 한 방을 쓰며 살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1204호. 큰엄마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이 보였습니다. 6년 전 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어른이었습니다. 제 권리를 찾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지은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겁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큰엄마. 아니, 이제 큰엄마라고 부를 필요 없겠네요. 이제 저 성인이거든요. 가족도 아니고요. 큰엄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떻게 여기를?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 받으러 왔어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남긴 돈. 큰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입금 내역, 부동산 매각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아파트 구입 계약서, 학원비 영수증, 전부 복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서류를 큰엄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다 있어요. 부모님이 남긴 돈 7억 5천만 원. 그 돈이 큰아빠 통장으로 들어간 기록. 그리고 그 돈으로 이 아파트 산 기록. 사촌 오빠 학원비 낸 기록. 사촌 누나 유학비 낸 기록. 전부 여기 있어요. 큰엄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구했냐고. 불법이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불법이요. 제가 제 부모님 재산, 내역 확인하는 게 불법이에요. 오히려 불법은 큰엄마 쪽이에요. 미성년자 재산 횡령. 형법 355조. 10년 이하 징역이에요. 큰엄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에서 큰아빠가 나왔습니다. 밖에서 소리 들렸나 봅니다. 뭐 하는 거야? 지은이 내가 왜 여기? 저는 큰아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돈 받으러 왔어요. 제 돈. 큰아빠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돈? 큰아빠가 널 키우는데 얼마나 돈 들었는데.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냈잖아. 그게 다 돈이야. 오히려 내가 우리한테 빚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큰엄마 집에서 8개월밖에 안 살았어요.
그것도 집안일 하면서 살았어요. 공짜 가정부였어요. 그리고 그 후 6년은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큰아빠가 1원도 안 썼어요. 오히려 제 돈으로 새 아파트 사고 사촌들 학원비 내고 유학 보내고 그랬잖아요. 큰아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전 오히려 좋아요. 경찰 오면 이 서류 다 보여드릴 거예요. 횡령 증거요. 그럼 경찰이 누구 편들 것 같으세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빠와 큰엄마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7억 5천만 원. 이자 포함하면 9억 원입니다. 일주일 안에 제 계좌로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횡령죄로요. 그리고 민사 소송도 같이요. 손해배상 청구. 큰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너 키웠잖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거뒀잖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키워준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가정부로. 그리고 제 돈으로 큰엄마네 가족 잘 살게 한 거예요. 큰아빠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증거가 어디 있는데. 저는 다시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다 여기 있다고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금 수령 내역, 아파트 구입 계약서, 학원비, 영수증. 다요.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이미 상담 끝났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고소장 접수해요. 법원에서 만나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윤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큰엄마가 불렀습니다. 지은아, 기다려.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윤정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잘했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년 만에 처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윤정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윤정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6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윤정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윤정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6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 3개월간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큰아빠는 처음에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 돈은 지은이 키우는 데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큰아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개월간 양육한 것에 대한 비용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횡령으로 판결했습니다. 큰아빠는 제게 9억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원금 7억 5천만 원과 6년간의 이자 1억 5천만 원. 그리고 양육비 5천만 원을 제외한 8억 5천만 원이 최종 금액이었습니다. 큰아빠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결국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큰아빠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게 갚았습니다. 형사 처벌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였지만 전과는 남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뿐이었습니다. 8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생기기 위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 돈의 절반을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제가 지냈던 희망보육원에 4억을 기부했습니다. 조건부 기부였습니다. 원장을 교체하고 아이들의 식사와 의복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보육원 이사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환경이 나아졌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대단해. 많은 아이들이 내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머지 4억 5천만 원으로는 작은 원룸을 샀습니다. 서울 외곽이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윤정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내고 윤정이 월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아픔으로 이어진 가족.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가족.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돕고 싶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윤정은 사회복지학과에 갔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입니다. 오늘 부모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6년 만에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는 갈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묘소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부모님 이름을 봤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지은이에요. 오랜만이죠. 6년 만이에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매일 밤 엄마, 아빠가 그리웠어요.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 아빠도 원해서 가신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사고였다는 걸. 엄마, 아빠, 이제 괜찮아요. 저 다 찾았어요.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것들. 큰엄마가 가져간 돈. 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 집도 샀고, 대학도 갔어요. 이제 저 어른이에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엄마, 아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 한 가지 더 지켰어요. 제 이름, 공지은이라는 이름.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법정에서도. 저는 계속 공지은이었어요. 엄마, 아빠, 딸 공지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벚꽃 잎이 날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눈물이었습니다. 14살 그날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비석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마다 올게요.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자주 올게요. 꽃도 가져올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장미, 아빠가 좋아하시던 국화 다 가져올게요. 기다리세요. 돌아가는 길에 윤정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그냥 잊고 살 수도 있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어요. 부모님이 남긴 것을 지키는 것. 그게 제 의무였어요. 윤정이 미소 지었습니다. 넌 강해. 정말 강해. 저도 웃었습니다. 나 혼자 강한 거 아니에요. 윤정이 있어서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을 지키세요. 그게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도 있고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백밤을 기다렸던 약속. 저는 제가 대신 지켰습니다. 부모님이 못 오셨으니 제가 찾아간 겁니다. 제 권리를, 제 이름을, 제 인생을.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윤정과 함께,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